며느리는 제 밥 위에 하얀 가루를 몰래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전부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몸도 인생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77세 박순덕입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민수가 장가를 들고 손주가 태어나는 것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이 집의 벽지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부엌 타일이 언제 깨졌다가 다시 붙여졌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제 몸이 이상했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렸고 가끔 현기증이 났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70이 넘으면 다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 지혜는 달랐습니다. 제 증상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또 그러세요? 지난주에도 그러셨잖아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게 싫었거든요. 아들도 바쁜데 집안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부엌에서 지혜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혜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싱크대 옆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식탁 위에 놓인 3개의 밥그릇 중에서 하나만 끌어당겼습니다. 제 밥그릇이었어요. 밥그릇 뚜껑에는 제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붙여놨던 거예요. 지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가 보는지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서랍을 열더니 작은 통을 꺼냈어요. 그 다음 동작이 너무 빨랐습니다. 지혜는 밥그릇 뚜껑을 열고 하얀 가루를 밥 위에 뿌렸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게요. 정말 몰래였어요. 그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서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지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뚜껑을 닫고 통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제 밥에만, 언제나, 항상,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몸을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요즘 아픈 게 혹시 저 가루 때문인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혜가 왜 저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분명 건강식품이거나 보조제일 거예요. 며느리가 제 건강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겠죠. 하지만 왜 몰래 넣었을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지혜한테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뒤 지혜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 밥그릇이 제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지혜는 김치를 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 미소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이미 이 집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하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만약 제가 그 정체를 알게 된다면 이 평온한 일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 몸이 제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혜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아니, 감시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부엌 쪽을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변함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제 밥그릇만 끌어당기고 주변을 살피고 서랍에서 통을 꺼내고 하얀 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탁을 차렸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고요. 지혜는 의도적으로 매일 제 밥에만 그 가루를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더 나빠졌어요. 손발이 더 자주 저렸고 어지럼증도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내 밥에 이상한 걸 넣고 있어라고요?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들 민수는 요즘 너무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요. 집에 있을 때도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던 날 말이죠. 친척들이 다녀간 뒤라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심하게 떨렸어요.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계속 소리를 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지만 그래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다들 아프다고 과장하잖아요. 명절에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기라니요? 제 몸이 망가지는 걸 며느리는 귀찮은 연기로 본 겁니다. 이를 피하려고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모욕감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70 넘게 살면서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연기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혜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요. 또 연기라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가루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지혜가 왜 제 밥에 그걸 넣는지, 그게 제 몸에 무슨 영향을 주는 건지 다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떨리는 손을 꾹 참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혜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그 하얀 가루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건강이 제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걸요. 기회는 이틀 뒤에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오후 3시쯤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3시간이면 충분했어요. 민수는 회사에 있었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지혜가 나간 지 10분쯤 지나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혜가 항상 가루를 꺼내던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조미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금, 설탕, 후추 그리고 작은 흰색 통이 하나 보였습니다. 다른 조미료들과는 달리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거의 무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혀에 대봤습니다. 조금 쓴맛이 났어요. 설탕도 소금도 아니었습니다. 통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겉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경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시니어 영양보조제. 영양보조제라고요? 그렇다면 지혜가 제 건강을 위해서 넣어준 거였나요? 잠깐 그렇다면 왜 몰래 넣었을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품명을 검색하려고 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색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양보조제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두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통을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갔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혜의 친언니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화면을 보지 말아야 했어요.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 문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너 걱정 마. 요즘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며. 곧 결정 나올 거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셔? 누가요? 저 말인가요? 곧 결정 나올 거야? 무슨 결정이요? 저는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 말이 제 얘기라는 걸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혜는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결정일까요?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혜가 제 밥에 뭔가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고요. 곧 무슨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하얀 가루통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품명과 통의 모습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에 가루를 조금 담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요. 통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지혜가 제가 뒤진 걸 알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찍어 놓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곧 결정 나올 거야. 도대체 무슨 결정일까요? 저에 대한 결정이겠죠. 그런데 누가 결정을 내리나요? 지혜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곧 지혜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몰래 가루를 넣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곧 드러날 거예요.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든 저는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지혜의 통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를 위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 민수가 출근하기 전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회의가 있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가 엄마 밥에 뭘 넣는 것 같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가 저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그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셨잖아요. 지혜가 엄마한테 뭐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 오해였잖아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 봤어. 지혜가 내 밥그릇에만. 엄마. 민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지혜가 엄마 건강 챙겨주려고 영양제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드시질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왜 자꾸 지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회사도 바쁘고 집에서라도 편하고 싶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를 두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지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차갑고 더 무뚝뚝했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 있는 노인이라는 듯이요. 민수도 저를 피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와도 제 방에는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랑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루는 계속 제 밥 위에 올라왔습니다. 더 자주요. 이제는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뿌려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안 드시면 저희도 책임 못 져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히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건강하려면 드셔야죠. 이러시면 정말 문제예요. 저는 밥그릇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먹느냐 버티느냐. 매번 이 선택을 해야 했어요. 결국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삼키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몸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손발 저림은 더 심해졌고 가끔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투가 친절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혼자서 버텨야 하나? 차라리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병원에서 나왔어요. 어르신들 건강 체크차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들여보냈습니다. 혈압도 재고 간단한 질문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드시는 보조제나 분말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며느리가 제 밥에 뭔가를 넣고 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사진 찍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하얀 가루통의 사진, 제품명이 적힌 스티커 사진까지요. 간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병원에 가지고 가봐도 될까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가루 샘플을 꺼내왔어요. 이것도요. 제가 조금 담아놨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그걸 받았습니다. 어머님,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계속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지혜한테는 산책 간다고 했어요. 병원의 작은 상담실에서 간호사와 약사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가루요. 겉으로는 건강보조제로 표시되어 있지만 성분을 분석해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제품에는 노인분들한테 안 좋은 성분이 섞여 있어요. 단기간은 괜찮지만 장기 섭취하면 손발 저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겪고 있던 증상들이었어요. 약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이런 증상들이 쌓이면 노인 요양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자립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혜가 저한테 이걸 먹인 이유.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언니한테 말한 이유. 곧 결정이 난다던 그 말의 의미.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제 몸을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노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왜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짓을.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서예요. 가지고 계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그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며느리 편을 들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혜가 부엌에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의도를요. 잠깐 산책 다녀왔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속에 든 서류를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를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빨리 눈치를 챌지, 그리고 어떻게 역습할지를요. 이틀 뒤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산책했다고 했잖아. 지혜의 미소가 달라졌습니다. 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더 날카롭고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그날 저녁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했나 봐요. 저녁 식사 후 민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지혜도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요즘 너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손도 떨리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밥도 잘 차려드리고, 근데 계속 안 좋아지시니까 너무 걱정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요. 아주 능숙한 연기였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계속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동안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아니 두려워하던 그 말이요. 좋은 요양시설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 주시고 비슷한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지혜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제 능력으론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민수도 속을 만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니?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요, 엄마.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말해봐. 몇 달 전? 몇 주 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케어를 받으시라고. 지혜야.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요. 내가 내 밥에 뭘 넣었는지 알고 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눈물이 멈췄어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영양제가 아니었어. 그건 날 아프게 만드는 거였어. 일부러. 계획적으로. 지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 또 그러세요? 망상이 심해지신 것 같네요. 이것 봐요, 여보. 이러시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한다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성분 분석 결과야. 내가 내 밥에 넣은 그 가루. 민수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장기 섭취 시 노인에게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유발 요양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 가능. 민수가 서류를 읽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지혜를 봤어요. 이게 뭐야? 지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기 싫어서 꾸며낸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내가 서랍에 숨겨놓은 통이야. 날짜도 다 기록해놨어. 내가 언제 내 밥에 뿌렸는지.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니가 너한테 보낸 문자. 곧 결정 나올 거야 라고 했지. 무슨 결정? 나를 요양원에 보낼 결정?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너도 알지?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민수와 지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지혜가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친정에 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저는 침대에 앉아 아들을 맞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편한 게 좋아서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지혜는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이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며칠 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민수, 지혜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앉았어요. 지혜의 부모님도 와 있었습니다. 민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모든 증거였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혜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혜가 왜 그랬겠어요. 시어머니 건강 챙겨주려고. 민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장모님,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아프게 만든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지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매일 시어머니 케어하고 집안일하고 일도 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당화뿐이었어요. 민수가 서류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건 선을 넘었어.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혜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했으면 들어줬어? 당신은 항상 회사 일만 바빴잖아. 집안일은 전부 나한테 맡기고.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착한 아들이 아니라 어른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이랑. 지혜의 부모님이 놀라서 민수를 말렸습니다. 지혜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억울해. 나도 피해자야.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혜가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용히 밀려나 있던 이 집에서 이번엔 며느리가 나가는 차례였어요. 지혜는 떠나면서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지혜의 선택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기쁨도 없었어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 눌려있던 돌 하나가 조용히 치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집은 다시 평화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평화였어요. 지혜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제 몸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졌고 어지럼증도 없어졌어요. 기억력도 돌아왔습니다. 그 하얀 가루를 먹지 않으니 제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를 일찍 마치고 집에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은 우리 둘이 함께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 서류에 지혜가 사인했대요. 저는 국을 떠다 민수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니? 민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살았던 게 더 후회돼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었어야 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얘기도 했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지었어요. 제가 손수 지은 밥이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고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요리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엄마 이제 건강해졌어. 그리고 너 많이 힘들잖아. 엄마가 해줄게. 식탁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몰래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밥이었어요. 민수가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숟가락을 의심 없이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밥을 짓고 식탁에 앉는 것. 그 당연한 일상이 이제는 감사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 하얀 가루통을 발견했습니다. 지혜가 두고 간 거였어요. 저는 그걸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이제 그 통은 제 삶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도 기억으로도요. 몇 달 뒤 민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왜 안 괜찮겠니? 좋은 사람 만나렴.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눈 감고 살지 않을게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할 일은 없다는 걸요. 제 인생은 누군가의 실험대가 아니라는 걸요. 77살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 자리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이 밥을 짓기로 했거든요. 엄마 밥 다 됐어요. 저는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자리에 앉았어요. 밥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밥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평범함이 가장 큰 승리였어요. 제 인생은 이제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그저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